네, 안녕하세요. 송리 체리향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피자샵에서 체리향기를 좀 할 텐데요. 어제가 설이었습니다. 설, 그죠? 어제가 설이었고요. 오늘이 설 다음 날인데, 설쯤 되면, 구정이 되면, 저 아랫지방에서는 벌써 이제 매화가 꽃망울을 이제 터트리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찍 피는 데는. 꽃망울을 터트리기도 하고, 꽃망울 이제 터트릴 준비를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벌써 이제 봄이란 얘기예요, 봄. 그죠? 그래서 이제 과수농가들이 이제 1년 농사를 준비할 들뜬 마음을 또 가지는 시기가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과수농사 짓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이게 뭐냐면 1년의 소득에 관련된 얘기예요. 1년 동안 소득에 관련된 얘기인데 냉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냉해. 자, 우리가 냉해하고 동해가 좀 있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은 물론 이게 중첩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중첩된 부분도 있는데 냉해와 동해는 엄밀히 좀 다릅니다. 동해라는 것은 이제 겨울 동안에 이제 극저온으로 내려가다 보면 나무에 이제 영향을 주게 돼서 나무가 이제 고사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동해라고 하고요. 냉해라는 것은 이제 봄철에 이른 봄철에 이제 꽃눈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이제 한창 이제 물이 올라올 때 그때쯤에 이제 기온이 이제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꽃눈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개화기 때 또 이렇게 이제 얼게 되면 꽃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꽃이 피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죠. 꽃이 피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철하게 얘기하다 그러면 차라리 동해가 낫습니다. 동해는 얼어서 나무가 죽는 거죠. 죽게 되고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이 지역은 약간 동해 위험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제 일찍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한 2, 3년 정도 나무를 내가 심어놨는데 동해를 입어서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다시 잘 안 심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동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냉해가 있게 되면 나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요. 나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매년 이제 냉해를 입으니까 나무가 건강하면 이제 냉해를 입다 보니까 포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그러다 보면 10년, 15년 진짜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농사 진 지가 지금 한 13년 차 정도 되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상황이. 냉해가 매년 있지만 그냥 계속 유지합니다. 왜냐면 냉해가 없는 해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 중부 내륙 같은 경우에 체리가 조금 위험합니다. 냉해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나무가 동해로 다 죽어나가면 저는 다시 안 심을 겁니다. 하지만 나무가 살아있으니까 유지는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냉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 동해보다 냉해는 아주 심한 고문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냉해로 인해서 소득이 거의 없다 보니까 냉해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냉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냉해를 극복하는 이제 요령을 유튜브에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영양 시비에 의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물리적인 환경 시설을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영양 시비는 제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설탕을 뿌렸다, 뭐 미온을 줘라, 또 그죠? 거기다가 또 저기 아미노산을 언제 뿌려라, 뭐 질소를 낙엽 되기 전에 낙엽 시기에 그 늦가을에 질소를 좀 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 농장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농장 위치 지역마다 그리고 토양 먼저 토양의 조건도 다를 테고요. 나무 조건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저 농장에서 이거 하니까 냉해가 없다. 나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농장에서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농장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매년 나 올해 설탕 했으니까 설탕 해보자. 이거 또 안 되네. 내년에 미온 한번 해보자. 미온 뿌려보자. 또 안 되네. 그 다음에 또 아미노산 해볼까? 아미노산 해도 또 안 되네. 그 다음에 또 질소를 좀 이렇게 시기에 맞춰 좀 잘 해볼까? 안 되네. 뭐 전정방물 조금 바꾸고 안 되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5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15년 시기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네, 그래서 제가
영양 관리라든지 나무에 관련된 나무 관리를 위한 방법들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물리적인 환경, 시설적인 면을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하우스에 관련된 시설 하우스, 이거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냉해 극복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논하지 않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 이건 검색하면 세 가지 방법은 반드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방사팬, 두 번째는 연소법, 세 번째는 미사살수. 요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일단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그 충북 보은에서 중부 내륙 아주 일교차가 심합니다. 완전 분지 지역이라 일교차가 심해서 매년 체리에 대한 냉해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 3,000평에서 제가 먹을 체리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예.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정말로 우리 가족도 먹을 만한 체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3,000평에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냉해에 관련된 고민은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생각은 방사팬이었어요. 방사팬 냉해 극복을 위해서는 별로 하지 마십시오. 추천 안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할까 말까 2년 정도를 고민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고 3,000평 같은 경우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시설비가 물론 보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도 보조받아서 했는데 한 반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들겠죠? 그것도 솔직히 농가에서는 부담이에요. 근데 그게 효과가 만약에 확실하다 하면 1,500만 원 우스운 돈이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효과가 제가 아무리 수소분을 해서 여러 군데 시설했다는데 제가 방문하고 전화 통화하고 해도 특별히 효과를 봤다는 데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효과가 약간 미비하게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요 정도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방사팬이. 왜냐면 봄철에 서리가 내릴 때 서리가 내릴 때는 일교차가 엄청 심하죠. 낮 기온이 15도 이상이고 밤에는 이제 거의 영하가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이 기온이 정체가 돼 있어요. 정체. 밑에는 이 초상 기온이라고 그러죠. 대기 여기 이제 지표에는 거의 영하 이제 결빙 온도까지 내려가고요. 한 10m 이상의 경우에는 한 3, 4도 정도 그 기온 차이가 나는 그 역전층이 생겨버려요. 그렇게 위에가 따뜻하고 밑에가 차갑기 때문에 대기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이제 밑에가 깔리게 되죠. 물리적으로. 기온이 이게 대류가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기온이 딱 정체되어 있는데 서리가 딱 생기게 되면 꽃눈에 바로 직방으로 그냥 피해를 딱 입게 되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서리는 여러 번 계속 생기죠. 봄철. 그러다 보면 10% 계속 되다 보면 나머지 꽃눈들은 몇 퍼센트 되지가 않습니다. 몇 퍼센트 되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또 결실을 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실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방사팬은 상부에 있는 따뜻한 기온을 불어서 아래로 내려주면서 대기를 순환시켜 주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분명히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기온은 뭐냐면 봄철에 이렇게 역전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기온이 갑자기 한 2, 3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2, 3도까지 떨어지는데 바람도 많이 불어 그날은. 그죠? 역전증 생기는 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온이 쭉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영하까지. 그럴 때는 방사팬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층도 없고 상부의 기온이 따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아무리 선풍기를 돌려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날은 바로 직방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팬이 적용될 수 있는 기후가 있고 그날 일기가 있고 방사팬이 적용이 될 수 없는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을 했다고 반드시 냉해 극복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아주 추천드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두 번째 방법 연소법. 이거는 불을 떼는 거죠. 불을 떼는 건데 이거는 방사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방사팬하고 밑에서 불을 떼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려서 계속 대기 순환을 시켜주는 건데 연소법은 불을 떼는 거죠. 뭐 왕겨를 뗀다든지 폐타이어를 뗀다든지 직접적으로 불을 떼서 이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인데 물론 그 불 주위 몇 메타 정도에는 이제 나무가 영향이 있어서 그
영하로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 연소법 자체도. 대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사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연소법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의 이제 오렌지 농장, 이제 미국의 오렌지 농장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스머지 팟이라고 있어요. 스머지 팟은 제가 쭉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대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이라기보다 과원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스머지 팟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스머지 팟을 적용시킨 농가는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스머지 팟은 적용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될 것 같긴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스머지 팟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 스머지 팟이 많이 필요하고 봄철이 끝나면 또 보관해도 창고가 상당히 커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연료 보충도 많이 해야 되고 그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수백 개의 어떤 스머지 팟을 불 때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지. 물론 그 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해보면 막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머지 팟 그것도 연소법이라 하나 들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방사선 연소법 제가 볼 때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미세살수.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봄이 다가오면 제가 공사를 좀 할 거거든요. 미세살수. 미세살수 방법은 최근에 이제 블루베리 하시는 농가에서 이제 많이 좀 실험을 좀 하셨고 시설을 많이 하셔서 제가 통화를 좀 해본 통화를 해본 결과로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세살수는 장점이 많습니다. 미세살수.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시설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미세살수는 스프링클러로 이제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스프링클러로 이제 물을 뿌리는 건데 중형 관정, 대형 관정이 벌써 이제 지하수가 시설이 되어 있는 데 농가에서는 시설비 한 몇십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몇십만 원이면 스프링클러 사면 되고 이제 그 배관자재 되게 얼마 하지 않습니다. 배관자재 사서 그냥 자가로 시설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 미세살수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서리 방지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름철 더울 때 또 미세살수를 하게 되면 혹서기 때 이제 그죠? 혹서 피해 방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가 온도가 10몇 도로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온을 올리지 않죠. 그래서 시원하게 또 과원을 유지시킬 수 있고요. 또 어떤 과원에서는 그 미세살수를 해서 또 나무에 또 영양 시비할 때도 이제 그 액비를 줄 때도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미세살수 그리고 혹서 피해 방지 그리고 또 영양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또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미세살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미세살수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미세살수의 원리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오해를.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미세살수를 설명을 하실 때 약간 좀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미세살수는 지하수다. 지하수를 좀 올려서 물을 뿌리는 거다. 지하수 온도가 10몇 도잖아요. 10몇 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따뜻한 물을 지상에다 뿌리는 거다. 그래서 나무가 얼지 않는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빙점으로 내려갈 때 물을 뿌려버리니까 나무 얼게 되죠. 나무 이제 얼음이 맺히게 돼요. 얼음이 맺히게 되는데 얼음의 온도는 0도다. 그래서 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잘못된 설명. 왜냐하면 얼음의 온도는 외기 온도랑 똑같습니다. 원래 얼음의 온도라는 것은 외기 온도랑 똑같게 돼요. 얼음의 온도가 영하 1도일 수도 있고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진짜 얼음이 얼으니까 요 안에는 온도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이 미세살수의 어떤 그 원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름철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물이 마르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죠. 여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도 나오게 되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액체가 기체와 기화되면서 열이 방출이 됩니다. 방출이 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열을 뺏겨버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된다거나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열을 흡수해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열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열이 생기게 돼요. 그 반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화 현상이랑 이제 액체가 기화된다거나 아니면 얼음에서 고체에서 액체, 얼음에서 이제 물로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이제 열을 또 뺏겨버리거든요. 열을 이제 뺏겨버리는데 그 반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열을 생성하게 돼요. 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 열이 이제 물론 그게 아주 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게 되면 효과가 없겠지만 요 이제 서리가 내리는 그 온도는 이제 보통 한 6시간, 7시간 정도, 해가 뜨면 또 기온이 확 올라가게 되죠. 6시간 정도 이제 유지가 되면 되는데, 그때만큼은 물을 불어서 이제 결빙을 시킬 때는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열을 방출하게 돼서 온도를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그 안에 온도를 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그 물리적인 용어로 잡열이라고 하는데 잡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 잡열을 이용을 하는 것이 미세살수의 핵심 원리입니다. 핵심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엄청 추운 날이다고 했을 때는 추운 날이 한 뭐 몇 시간, 하루 이틀 계속 지속된다 할 때는 미세살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해 뜨기 직전에 몇 시간의 어떤 그런 온도 하강이 있을 때 그때는 미세살수를 하게 되면 잡열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얼음이 얼 때 방출하게 되는 이 잡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로 이제 수소문에서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로 전화를 또 해보고 방문을 또 해보고 했을 때는 미세살수가 가장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제가 미세살수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농가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들을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결과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런 방법이 있어요 라고 이제 소개는 하게 되는데 블로그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렇게 해서 뭐 방사선을 시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다. 냉해 방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의한 과학적인 데이터, 자기 농장에 대한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까발리는 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며칠 후에 이제 2월 지금 중순이니까 4월 초, 뭐죠? 4월 초, 4월 중순 되면 효과가 나옵니다. 이제 2달 내에 분명히 제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 시설을, 미세살수 시설을 과원 전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한 3분의 1 정도 할 건데요. 그 나머지 한 것과 안 한 것의 어떤 그 데이터를 분명히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밝힐 테니까 다음 유튜브도 구독을 해주시면 반드시 제가 그 데이터로 가지고 증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면 다음에 자기 농장에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들은 말로써밖에 되지 않겠죠. 말로써밖에 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긴 시간 제가 이렇게 떠들어주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조금 더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